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밤사이 오물풍선을 또 살포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풍선 잔해와 함께 폐종이와 쓰레기들이 발견되면서 군 당국과 경찰이 수거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물풍선이 수도권 어디에서 발견된 겁니까? 네, 오늘 새벽 경기 고양시 화전동 창릉천 인근에서 대남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인데요. 하천역 풀밭에 작은 종이 조각과 검은 비닐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군 당국과 경찰이 플래시를 켜고 현장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 도심에서도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해 오전 4시 기준으로 신고가 모두 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에 4건, 강남과 강북, 동대문, 서대문, 영등포구에 각각 1건씩입니다. 시민 신고에 의하면 풍선에는 대부분 종이 뭉치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신고 건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웠다고 알린 건 어젯밤 11시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29일, 또 지난 1일부터 2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각종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날렸고 1000개 가까운 풍선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는데요. 엿새 만에 3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겁니다. 합참은 만약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북한은 대남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왜 다시 띄운 겁니까? 네, 앞서 지난 2일 북한은 김광일 북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 등을 거론하자 도발을 멈추기로 한 건데요. 다만 만약 대북 전단이 날라오면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결해월 통일연대가 그젯밤 대북전단 20만 장을 강화도에서 살포하는 등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보복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자 북한이 예고한 대로 다시 오물풍선을 띄웠습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 등을 통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인데 실제 헌재 결정 취지는 어땠는지 김웅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물풍선을 살포한 북한을 향해 탈북민 단체는 대북전단 20만 장과 쌀과 미국 달러가 담긴 페트병 등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북한이 100배 보복 공언을 실행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말릴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판단은 지난해 나온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헌재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표현 내용 규제는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나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 보장, 남북 간 긴장 완화라는 입법 목적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적대적 조치에 나선다면 국민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현실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경찰의 현장 통제나 전단 살포 사전 신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예민한 안보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자 비상식적 도발 행위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 빌미가 될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상황 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육군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지난 1일 저녁 부하들과 음주 회식을 한 최전방의 육군 1사단장에 대해 어제부로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향후 지상작전사령부의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조치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전방부대의 중요 지휘관이 주요 지휘자들과 음주 회식을 한 것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만든 한미 핵협의그룹 NCG 3차 회의가 내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오는 8월 북핵 대응 훈련을 앞두고 이번 회의가 그 전환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협의그룹 NCG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맞서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입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창설에 합의한 뒤 지난 1년 가까이 실무 논의를 이어왔는데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3차 논의가 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결정에 의존하던 기존의 확장 억제, 즉 해구산 정책에서 더 나아가 우리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정책입니다. 한미 간의 핵 공조 체제가 이제 실질화되었음을, 그리고 NCG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한미는 조만간 NCG를 완성해 오는 8월 열리는 한미 의지연습에서 첫 적용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공격 시 방어와 응징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한미 공군연합훈련을 용서 못할 불장난으로 비난했는데 NCG가 가동되면 반발 수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무기로 감히 위협에 나선 것은 분명 범년이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발 행위이자 우리가 경로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국권 침해 행위, 용서 못할 불장난입니다. 최근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는 한미공군이 참가한 연합훈련에서 7년 만에 정밀 직격탄을 투하하며 북한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NCG가 완성되면 이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참가하는 한미연합훈련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 몫을 정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3차 회의가 오는 1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3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하와이에서 1차 회의를, 지난달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열었고 이번 3차 회의는 2차 회의 이후 18일 만입니다.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지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탐욕을 멈추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을 강행했는데 국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 제대로 된 원구성 합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법대로 또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협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의회주의의 실천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건 오직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방탄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하 대변인은 여당이 원구성 법정 시한 마지막 날까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기어코 국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호위 부대를 자처해온 여당이 국회의 전통과 원칙을 말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면서 진짜 민생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원구성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핵심 요직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말고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쟁탈전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과방위원장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 3법 개정안 심사를 주도하는 자리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21대 후반기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는데 새 국회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습니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반드시 해야지. 네, 요 세 개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요. 야당이 법안 심사의 관문인 법사위나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만큼 과방위를 주목하는 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 3법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때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민주당 등 7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새 방송법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즉시로 당겼습니다.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원 5명 가운데 2명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가 새 이사 선임을 강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놨습니다.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박문진, 이사진 교체로 탄핵 사유를 더할 것이 아니라 방송 3법 통과에 협조하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진이 확대되면 결국 야권 성향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고 이는 야권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이사 및 사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자기 편들을 몇 배수로 끼워 넣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방위원장 자리를 내주면 거대 야당은 일사천리로 입법을 밀어붙일 거라며 상임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22대 국회 초반 방송 3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건 현재 언론 환경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점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공영방송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여당과 현 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위축됐다고 보는 야당이 또 한 번 방송법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재판 3개를 소화하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된 혐의 중 하나였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등 관련 자료만 놓고 볼 때 구속할 정도로까지 혐의 소명은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사실에 적시한 대북 송금 사실관계는 물론 쌍방울의 대납 행위와 그 목적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며 사례금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도 검찰로선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도지사에게 대납을 보고했는지 묻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 측에 지급한 돈이 사업 기회를 보장받는 등의 부정 청탁 대가인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검찰로선 이 대표 기소는 시간 문제가 됐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남은 수사에서 검찰이 얼마나 가려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등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 3개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도 유죄라며 공세 고비를 죄었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특검으로 반드시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다음 날 국민의힘은 일제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였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일을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침묵은 비겁하다고 비난했고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 중진들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라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 속에 이재명 대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2심에서 조작 수사의 진실이 드러날 거란 입장을 일단 유지했습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앞두고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진술 조작을 통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총선 패배 뒤 위축됐던 여당의 공세의 빌미를 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대북송금을 미리 알았는지 등 쟁점도 남아있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대한의사협회의 투표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20일 집단 휴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협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나흘에 걸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투표에는 역대 최고인 54.8%가 참여했습니다. 강경 투쟁 지지 여부와 동참 여부를 물었는데 찬성률이 높을 경우 오는 20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협의 결정은 오늘 교수와 공직이, 대원이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발표됩니다. 예고했던 큰 싸움,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면 지난 2000년 이후 4번째 전면 휴진이 됩니다. 의협은 역대 최대 규모의 행동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학병원은 물론 동네 병원까지 모두 휴진하고 걸기대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고 선배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오는 17일부터 휴진을 결정했고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에 투표 결과를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개원이들의 실제 참여율이 관건입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나흘 집단 휴진을 감행했을 때도 개원이 참여율은 10%에 못 미쳤습니다. 정부는 의협 발표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한덕수 총리는 오는 17일로 예고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제시한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구출 작전을 펼쳐 지난해 10월에 납치된 인질 4명을 무사히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등 210명이 숨지면서 또다시 전쟁 범죄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5살 여성 노아 아르가마니가 245일 만에 가족들과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이 여성 외에 샬로미 지브, 알모그 메이르잔, 안드레이 코즈로프 등 3명의 남성이 구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트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서 하마스에 붙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특수부대가 아르가마니를 구출했고 남성 3명은 다른 장소에서 발견했다며 이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ארבעה חולצו במבצע חילוץ משותף של צה"ל, שב"כ ומשטרת ישראל. מבצע נועז באור יום, במהלכו פשטו לוחמי שב"כ וימ"מ על 2 מבנים שונים.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250여 명 가운데 100여 명은 지난해 11월 풀려났고 130여 명이 여전히 억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질 구출은 지난해 10월에 1명, 올해 2월 2명에 이어 이번이 4명으로 가장 큰 성과입니다. 작전 성공에 고무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인질을 데려올 때까지 테러리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구출 작전이 펼쳐진 누세라이투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인 200여 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어린이와 여성들을 겨냥했다며 대량 학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احنا بانصارات قوات خاصة نزلت من الأباتشي وفي سيارة بيضاء كانت يعني قوات خاصة نزلت الأباتشي صارت تنزل صواريخ وإطلاق نار على الناس مباشر.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성공적이라며 대대적으로 내세운 가운데 하마스가 민간인 학살극이라고 반박하면서 또다시 전쟁 범죄 논란이 일게 됐습니다. 가자지구를 관리하는 하마스 측은 지난해 10월 전쟁을 시작한 이래 팔레스타인인 36,80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에 제출할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길라드 에르단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현지 시간 7일 이런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았다며 사무총장의 수치스러운 결정에 역겨움을 느낀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유엔은 가자 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뒤 가자 지역 어린이가 최소 7,797명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가 이스라엘에 석탄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집단 학살이 멈출 때까지 이스라엘로의 석탄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콜롬비아 무역부가 이스라엘의 석탄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지 이틀 만입니다. 콜롬비아는 이스라엘의 최대 석탄 공급국으로 지난해 콜롬비아가 이스라엘에 수출한 석탄은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80억 원에 달합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동 지역 긴장 완화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함께 발표한 언론 성명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 유럽이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 곁에 굳건히 설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이 지역에 특화된 우리 정부의 새 외교 전략 K-실크로드 실현을 위한 첫 행보입니다. 에너지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세 나라와 공급망 협력 등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대 실크로드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우리나라와는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으로 최근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전략적으로도 더욱 중요한 지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 5개국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 방안을 집중 모색하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고려인 한국 문화의 확산 등을 통해 기존에 형성된 인적 문화적 접점을 기반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실질 협력의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주는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외교적, 경제적 지평을 넓혀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순방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한 중앙아 K-실크로드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인태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내놓은 지역 전략으로 글로벌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는 구상입니다. 서로의 역량과 강점을 조화롭게 융합하면서 한국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순방이 한 중앙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경제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상속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종부세에 이어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기업 지분 매각과 경영권 분쟁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 값이 올라 중산층까지 납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마다 이견이 있고 세수도 부족해서 전면적인 개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속세 과표를 계산할 때 일단 빼주는 공제액 5억 원은 28년째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표 30억 원 이상 세율이 50%, 최대 주주는 60%인 상속세 과세 체계는 24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기업계가 주최하고 정부 당국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세율을 낮추고 현재의 1억 원이 아닌 15억 원 이상 과표부터 상속세를 물리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23년간 소비자 물가는 77%, 1인당 GDP는 200%, 코스피 지수는 400% 넘게 올랐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 60세 이후 30년을 살아갈 노후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에 따른 겁니다. 급격한 인하보다는 한 10%포인트 정도 인하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후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상속을 받은 자녀가 이제 30년을 앞으로 더 살아가는데 중위소득을 계산해 봤을 경우 약 한 13억 정도 필요하다고 계산이 되고요. 상속세제 개편은 국세청 차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인광현 원내 부대표가 공식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단 중산층의 지나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고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꿔 부담을 낮추고 최대 주주에 대한 60% 세율을 폐지하자는 여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 역동성 확보를 강조하며 2년 전 연구 용역을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을 올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안이 두세 개, 서너 개 있다면 그걸 한두 개로 좀 좁혀보겠다. 할증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도 하나로 담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가업 상속 공제를 일반적으로 좀 확대하는 것도 안을 담을 수 있고. 상속세는 세수 확보를 넘어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는 목적이 있는 데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의견 수렴을 더 해나가겠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근 부산 수영구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현충일에 창밖으로 우길기를 걸었다가 누리꾼의 집중 포화를 받고 철거한 일이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런 사적 제재 없이는 일제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가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남천동 고층 아파트에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에 내걸린 우길기는 대중의 공분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생활 오수 문제로 구청과 갈등을 빚던 주민이 전국적 관심을 끌기 위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것도 아니고 우길기는 두 개가 날았어요. 아파트 동호수와 의사란 직업까지 낱낱이 공개되면서 주민 집 앞은 원색적 비난과 오물로 도배됐습니다. 신상이 알려진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우길기는 슬그머니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누리꾼에게 좌표가 잘못 찍힌 동명이인 다른 의사가 거센 항의를 받는 애꿎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 문제는 우길기와 관련한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5개 광고물법은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제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에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제한 조례를 두고 있지만 공공기관 개시를 막는 데 불과합니다.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엄벌하는 독일 형법 사례를 참조해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계속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1절 세종시에선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시민이 일장기를 내걸어 논란을 불렀습니다. 최근엔 버젓이 우길기를 부착하고 달리는 벤츠 SUV가 수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채로 사적 제재에만 의존하는 한 억울한 피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얼마 전 서울 도심에서는 고라니가 여러 차례 목격됐습니다. 도시개발로 갈 곳을 잃어 사람이 많은 곳에 나타난 건데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다닐 길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딸을 태우고 왕복 9차선 대로를 운전하던 이성용 씨는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하마터면 대로 한복판을 횡단하던 고라니를 칠 뻔한 겁니다. 차량이 서 있는 상태라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깜짝 놀랐죠, 저희도. 여기에서는 산이 없어서 그래서 거의 볼 일이 없어요. 다칠까 봐 좀 조마조마했어요. 같은 날 고라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하천 근처에도 나타났습니다. 풀 먹다가 다시 또 다 나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6시까지 봤나? 산지나 국도에서 주로 발견되던 고라니가 도심에 출몰한 건 최근 일만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고라니가 나타났다는 신고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이 다가오고 번식기를 거치면서 활동량과 개체수가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또 급격한 도시화로 포식자와 서식지가 줄어든 영향도 크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시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서울시는 지난 2006년부터 녹지 연결로를 마련해 왔는데 아무래도 동물보다는 사람 이동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취재진이 서울 강남구의 연결로들을 직접 살펴보니 야생동물이 다니기엔 부실한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계심이 많은 야생동물을 위해 통로에는 조명과 소음을 차단할 구조물이나 숨을 수 있는 피난처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도로변에 울타리만 쳐져 있는 곳이 많아 동물들이 안심하고 다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물은 대부분은 야행성이에요. 조명이에요. 야행성. 서식 특성상. 그럼 걔네한테 이 조명을 해줄 필요. 전문가들은 도심을 넘어 더 큰 규모에서도 야생동물의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녹지에서 하천, 그다음에 그 하천이 다시 녹지로 갈 수도 서울시를 방사형으로 다 연결해 줘야 돼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시점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빵의 본고장 프랑스에선 해마다 가장 맛있는 크루아상을 뽑는 대회가 열리는데 올해 이 대회에서 한국인 제빵사가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주인공은 한인 제빵사 서용상 씨인데요. 서 씨는 지난해 프랑스 국민 디저트 플랑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바게트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제과 제빵계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빵사 서용상 씨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최고의 크로아상 만들기 대회 현장입니다. 빵의 굽기 정도와 기포 상태, 냄새와 맛을 꼼꼼히 평가해 품질이 가장 좋은 빵 10개를 가려내는 자리입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모인 제빵사 135명 가운데 최종 선발된 10명 명단에 한국인 제빵사 서용상 씨가 올랐습니다. 10위 안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수상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번에 1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뭔가를 할 것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또한 아쉽지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Et c'est vraiment des croissants qui se détachaient des autres, parce qu'on voit qu'ils ont appris les bonnes techniques et les bonnes façons de faire des croissants, et ça permet d'avoir des bons produits. On est très fiers d'eux. 지난해 서 씨는 플랑 대회에 참가해 심사위원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맛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타르트와 비슷한 빵인 플랑은 프랑스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국민 디저트입니다. 수상 당시 크로아상 대회 참가와 관련해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1년 만에 그 꿈이 이뤄진 겁니다. 크로아상 대회는 꼭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근데 올해 제가 바빠서 대회 있는 날을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대회 못 나갔는데 내년에는 잊지 않고 대회 나와서 그걸 얻었으면 좋겠고. 지난 2013년에는 최고의 바게트를 뽑는 대회에 참가해 쟁쟁한 제빵사들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8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바게트와 플랑, 크로아상까지 수상이 이어지자 프랑스 제과 제빵계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빵집 한국인 제빵사님이 하시는 곳이야 라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뭔가 한국인의 어떤 위상을 한 번 더 높여주시지 않았나. 흑임자 케이크나 단팥빵, 꽈배기처럼 최근에는 한국적인 요소를 더한 빵을 만들어 프랑스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서용상 씨. 빵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기본을 지키되 최고의 빵 맛을 위한 연구를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너희 바게트, 너희 크로아상, 너희 플롱 최고야.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이제 남겨진 숙제인 것 같아요. 그 집의 그 빵,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빵이 기억되는 어떤 그런 제빵사로 남고 싶습니다. 특정 도시에 기부금을 내고 해당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가 고향사랑 기부제죠. 최근 경남 지역에선 기관과 기관 등이 서로 기부를 하고 또 이런 상호 기부를 릴레이 형식으로 전파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현장을 박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별정우체국 부산 경남도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건은 고향사랑 상호 기부. 부산과 경남의 별정우체국 200여 곳이 릴레이 형식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마는 진주에, 또 진주는 남해에 이런 식으로 별정우체국 직원들이 고향사랑 기부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5월 말까지 200여 곳이 모두 동참했고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도회를 시작으로 경북도회 외 전국 700여 곳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와 별정우체국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릴레이 형식의 고향사랑 상호 기부는 상공인 협의회로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 상공회에서는 회장들이 나서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 금액인 500만 원을 상호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 단위의 상공회의소끼리 또 기업들 사이에 상호 기부가 확대되도록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릴레이로 이러한 기부 활동이 이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이러한 행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엔 직장과 집 주소가 다른 경우 직장이 속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이른바 생활인구의 기부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런 생활인구의 기부 확대를 위한 홍보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남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 그다음 직장은 경남에 있지만은 주소는 다른 지역에 있거나 경남에 연고가 있지만은 주소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 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생활 인구를 대상으로 경남을 널리 알리고 여기에 지정 기부제를 도입해 사업의 투명성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요즘 농촌에는 다양한 자율주행 농기계들이 도입되고 있죠.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줘 좋지만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오래된 농기계에 간편한 보조장치만 달아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물이 가득한 논에 모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양기 스스로 방향을 잡아 움직이고 농민은 모판만 채워줍니다. 구매한 지 10년이 넘은 트랙터도 핸들 조작 없이 메마른 땅을 일정하게 고릅니다. 농기계에 부착된 자율주행 보조장치 덕분입니다. 어려운 점이 없고 작동 자체도 버튼이 몇 개 안 돼요. 주행 보조를 쓰면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반듯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장치는 농지의 위치와 지형을 인식하고 스마트폰이나 스위치를 통해 자율주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농기계에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도 높습니다. 자율주행 농기계를 구입하실 필요 없이 농기계에 이제 자율주행을 이루어내실 수 있으시고요. 2명 필요 없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명만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의 절감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자율주행 보조장치를 민간 기업을 통해 전남과 전북 천여 개 농가에 보급하고 동남아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 없이 주행과 작업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농촌의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효과를 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에 다양한 자율주행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인원이 개발한 한국의 인디게임이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게임사가 인디게임에 관심을 두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관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허가 낸 서울을 달리는 소녀. 운석 충돌로 종말까지 6개월이 남은 서울을 배경으로 한 게임입니다. 삶을 포기하려던 주인공이 우연히 우주로 대피하는 방법이 적힌 기밀 문서를 입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놀랍게도 한 명이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해보고 싶은 거 진짜 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욕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1인 개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나 소규모 인력으로 제작한 인디게임이 최근 게임계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니아층이 형성되기 시작한 데다 전 세계적으로 200만 장 이상 팔린 소위 대박 인디게임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게임사들도 저비용, 고효율의 인디게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대형 게임사 중 하나인 네오위즈는 안녕서울, 스컬, 산나비 등 인디게임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디게임 개발자에게 개발 장소를 제공해주는 게임사도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토끼굴이라는 독특한 장소를 조성해 인디게임 개발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은 너무 잘 해주고 계시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인디게임을 지원을 하면은 전체적인 게임 산업과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디게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명 게임사의 인디게임 지원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으니 이만큼은 기대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수익이라는 것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디의 여원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인데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으면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대형 게임사의 인디게임 지원이 경제적 의도 없이 사회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형 게임과 인디게임이 공존하며 다양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YTN 심관흥입니다. 제주 해풍을 맞고 자라는 우도 땅콩은 특유의 고소한 맛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죠. 하지만 종자 퇴원 문제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존 땅콩의 약점을 보완한 신품종이 개발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섬 속의 섬으로 불리는 제주 우도입니다. 빼어난 자연 풍광 외에도 우도엔 땅콩을 활용한 커피나 아이스크림, 각종 과자류가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는 우도 땅콩은 작은 크기와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같은 품종만 재배하다 보니 종자가 퇴화해 생산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고 하다 보면 이 농사한 보람이 없더라고, 썩어버리니까. 수확하면 이 수량이 없어요. 농정당국이 8년여의 연구 끝에 우도 맞춤형 신품종 우도올레 1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수확량이 15% 이상 는 것은 물론 땅콩의 풍미가 더 부드러워지고 고소해졌습니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는 올레산 함량이 100g당 40.2g으로 재래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산패까지 걸리는 시간도 재래종보다 8배 이상 길어 저장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땅콩 줄기가 짧아져 기계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재래종에 비해서 가지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수확 시 그런 가지들의 엉킴 현상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재배 편의성도 높인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우도올레 1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까지 시범 재배를 한 뒤 내년 우도 땅콩 농가에 100%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국산차 표준 품종인 상무기 유전자를 해독해 상목만 가진 카테킨 생합성 유전자를 찾아내고 국내 차나무 품종을 구별하는 분자 표지 5종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상목 유전자 가운데 카테킨 생합성 관련 유전자는 551개로 이 중 17개가 그동안 차나무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특이한 유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홍보 캐릭터인 이삭이와 새싹이를 새로 단장해 공개했습니다. 이삭이는 머리 위에 있는 벼 이삭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영웅의 이미지를 형상화했고, 새싹이는 이삭이를 도와 농촌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비밀 요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농진청은 이삭이와 새싹이를 디지털 콘텐츠와 홍보물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남 논산시가 초밥 전문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매달 20톤씩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초밥에 최적화된 품종을 개발하고 공급 계약 물량을 월 80톤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업체 측은 논산 쌀을 기반으로 현재 30% 수준인 전국 매장 공급률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다시 더워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7.7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대기불안정으로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이용하는 분들은 운항 여부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7.7도, 안동이 18.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춘천도 29도, 청주와 대전, 대구가 모두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